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아버지는 항상 옳은 일만 하셨죠.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하지만 저는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자수를 하면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광호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뭘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지 아니?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 뒷산자락에 자리 잡은 조그만 절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이광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죠. 73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 단정한 자세로 일어나는 모습에서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광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산자락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죠. 이런 고요한 순간이면 항상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향을 피우며 광호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가족의 건강, 마을의 평안, 그리고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아들의 무사함까지. 절 마당 한편에는 태권도 수련장이 마련되어 있고 오후가 되면 마을 아이들이 몰려와 그의 지도를 받죠. 퇴역 중령이었던 그가 이제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 참으로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광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바로 아들 도연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벌써 5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죠. 처음엔 작은 다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골이 깊어져 이제는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도연이 제대 후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광호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소개해 주려 했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죠. 그때 광호는 도연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의 도움을 거부하는지, 왜 그렇게 독립하려 하는지.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정옥희가 소반에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71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상한 그녀지만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오키는 늘 중간에서 둘을 화해시키려 노력했지만 두 사람 모두 고집이 세서 쉽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광호는 담담하게 밥상을 받았지만 오키의 눈가에 서린 걱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시는 남편을 바라보며 오키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도연이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오키는 남편에게 도연 이야기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광호는 언제나 그 아이가 먼저 연락하면 받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식사를 마친 광호는 절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군 복무 시절 사진들과 훈장,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 속에서 젊은 시절의 광호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훈련 모습, 각종 행사 장면들. 그 모든 것이 그의 자랑스러운 과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케이스 안에 보관된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군번줄을 보면 수많은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도연아. 광호는 군번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전 군 입대를 앞둔 도연에게 이것과 똑같은 군번줄을 물려준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때 도연의 어깨에 직접 걸어주며 했던 말들,
아버지로서의 자부심과 기대.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 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것을 차고 나라를 지켰다. 이제 내 차례야. 그때 도연의 표정이 어땠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조금 이상했어요. 기뻐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당시 광호는 그런 미묘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라고 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도연은 군 복무를 마친 후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신의 교육 방식이 너무 엄격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광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어릴 때부터 늘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고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간조했었죠. 그것이 아들에게는 너무 큰 짐이었을까요? 오후가 되자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절로 모여들었습니다. 광호는 언제나처럼 정성스럽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기본 동작부터 품새까지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광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했던 부드러움을 이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왜 도연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광호는 홀로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도연을 떠올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아들. 혹시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까? 그때 마을 아래쪽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소리였죠. 광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사이렌 소리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별일 아니길 바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광호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들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무리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해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옆에서 잠든 오키의 고른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밖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급한 목소리. 스님, 스님, 큰일 났어요. 마을 이장 김 씨의 목소리였어요. 광호는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김 이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이장님, 무슨 일입니까? 스님, 마을 입구 다리 밑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광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김 이장을 따라 마을 아래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 다리 밑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의식을 잃은 채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광호가 가까이 다가가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도연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5년 만에 다시 보는 도연이었거든요. 칼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광호는 급히 도연을 살펴봤습니다. 왼쪽 옆구리와 어깨 부근에 깊은 상처가 있었죠.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김 이장이 말했지만 광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때 도연의 손에 꽉 쥐어진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광호는 조심스럽게 도연의 손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낡고 해진 군번줄이었어요. 피에 젖어 있었지만 분명히 군번줄이었습니다. 광호가 예전에 도연에게 물려준 바로 그것이었죠.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자신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가 준 군번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 광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호는 결국 직접 도연을 등에 업기로 했어요. 73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력이었지만 아들을 업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정신 차려. 아버지가 여기 있다. 하지만 도연은 의식을 잃은 채였어요. 광호는 도연을 업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5년 만에 안게 된 아들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도연을 응급실에 맡기고 나서야 광호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상처가 깊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광호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군번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왜 도연을 이렇게 만든 걸까? 그때 오키가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김 이장이 연락을 해준 모양이었어요. 여보, 도연이가 어떻게 됐어요? 오키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광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수술 중이요. 의사 말로는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도연이가 이런 일을? 광호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를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연을 해친 것이 분명했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해서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내일쯤이면 의식을 찾을 것 같습니다. 광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이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5년 동안 쌓인 서먹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경찰관 2명이 다가왔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폭력 관련 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혹시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광호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조직폭력? 도연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아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광호는 도연의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맡 탁자 위에는 그 피 묻은 군번줄이 놓여 있었죠. 도연아, 너는 왜 이 길을 택했니? 광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왠지 망설여졌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의식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광호는 긴장하며 아들을 바라봤죠. 도연아? 도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광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도연의 표정은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도연은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돼요. 아직 움직이면. 간호사가 급히 말렸지만 도연은 이미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도연아, 대체 무슨. 하지만 도연은 광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비틀거렸지만 필사적으로 병원을 벗어나려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사라졌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이 하룻밤 만에 또다시 광호의 곁을 떠난 것이었어요. 도연이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광호는 그동안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혹시 또 위험한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드세요. 오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광호는 젓가락을 들 기운도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거든요. 경찰서에 또 가보시죠. 혹시 뭔가 알아낸 게 있을지도. 이미 어제도 갔다 왔소.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다고 해요. 광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 관련 사건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어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 시절 정보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말입니다. 그들이라면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보, 나 서울에 좀 다녀오겠소. 서울요? 갑자기 왜? 옛 동료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연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광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군인다운 면이 남아 있었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광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박상원 전 정보사령부 대령. 제대 후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상원이냐? 광호 형님. 세상에 연락 주시다니. 급한 일이 생겼다.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겠나? 박상원은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몇 시간 후 광호는 박상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가진 박상원은 광고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직폭력이라. 형님, 아드님이 그런 일에 연루되셨다고요? 그게 확실하지는 않소.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박상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혹시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도현이요. 박상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분이 맞다면 상황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요? 최근에 우리 쪽 정보망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동대문구 쪽 조직에서 내부 배신자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도현이라는 이름도 그때 언급됐고요. 광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그런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님이시니까 내일까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광호는 박상원과 헤어진 후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그런 위험한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다니.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날 밤 광호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번쩍거리는 걸 바라보며 어디선가 위험에 처해 있을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형님, 상황을 좀 알아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어디서 만날까?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상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형님, 아드님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조직 내부에서 정보를 경찰에 넘기려다 발각됐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동료 한 명이 크게 다쳤고 아드님이 그 일의 배우로 지목됐습니다. 광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조직에 정보를 넘기려 했다니. 그게 정말일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 정보원 말로는 이도현 씨가 실제 배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분에게 누명을 씌운 것 같다고. 그럼 도연이는 억울하게 당한 거란 말이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직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드님을 찾고 있을 겁니다. 광호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아들이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다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시 도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소? 그게 한 곳 짐작되는 데가 있긴 합니다. 박상호는 조심스럽게 주소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여기는 그쪽 조직의 아지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아드님을 찾고 있다면 이곳 근처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광호는 그 주소를 받아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상원이 고맙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형님,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걱정 마시오. 나도 한때는 그런 세계를 상대했던 사람이니까. 광호는 박상원과 헤어진 후 그 주소를 향해 갔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공업지대였어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차에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띄었어요. 건물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사람.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광호는 재빨리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도연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도연아, 너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냐? 아버지는 이런 곳에 오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도연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때 건물 안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죠. 그들은 도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이도현, 드디어 찾았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광호는 본능적으로 아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도연아, 내 뒤로 물러서라. 아버지, 이 사람들은 너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거냐? 광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진 총을 주셨죠. 난 칼을 쥐었을 뿐이에요. 도연의 대답이 광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부자를 둘러쌌습니다. 광호는 여전히 도연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몸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나서는 거야? 선두에 선 사내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광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건가? 아들? 사내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 새끼가 우리 조직을 배신했다는 걸 모르나 보군. 배신? 광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때 도연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건 제 문제예요. 내 문제라고? 광호는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조직에서 불법적인 일들을 시키려 했어요. 저는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동료가 다쳤어요. 동료가 다쳤다고? 칼에 찔렸어요. 하지만 제가 찌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광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조직의 더러운 일을 거부했고 그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어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 아버지는 모르세요.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도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내들은 이런 부자의 대화를 지켜보다 지쳐했습니다. 그만 헛소리하고 따라와. 형님이 기다리고 계셔. 잠깐 광호가 사내들을 막아섰어요. 내가 직접 너희 형님과 얘기하겠다. 뭐? 사내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배신을 했는지 아니면 누명을 쓴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도연이 급히 말렸어요. 아버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지. 광호의 단호한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키워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부자는 사내들에게 끌려 조직의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나이든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이도연 데려왔습니다. 그래. 조직의 두목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누구야? 저는 도연이의 아버지입니다. 두목은 광호를 훑어봤어요. 어떤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라. 그럼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어요. 호호, 두목이 비웃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몰라. 이 새끼가 우리 동료를 칼로 찔렀다고. 그때 도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찌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찔렀다는 거야? 현장에는 너밖에 없었는데?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너무 급박했고 혼란스러웠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것 같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광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증거가 있소? 광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증거? 두목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칼 들고 서 있던 게 증거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정황 증거일 뿐이지. 두목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노인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법정 놀이 하자는 거요? 아니요. 다만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는 거지. 그때 도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는 경찰에 정보를 넘기려고 했어요.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광호도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이 조직이 하는 일들이 너무 더러웠어요. 약물 거래, 폭력, 협박.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목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새끼가 정말로 배신자였구나. 하지만 실제로 넘기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 발각됐거든요. 도연은 계속 설명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제가 경찰과 접촉하려 한다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함정이라고?
김철수 형을 칼로 찌른 건 저 광수였어요. 도연이 구석에 서 있던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우연히 있었을 뿐이고요. 광수라는 사내가 발끈했어요. 뭔 헛소리야. 내가 찔렀잖아. 거짓말 말아요. 형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광수가 김철수 형과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걸. 두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광수와 김철수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광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도연이 조직에 몸담고 있었지만 마음까지 더러워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바른 길로 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광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이런 곳에 들어왔니?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아버지는 항상 옳은 일만 하셨죠.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하지만 저는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광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걸까요? 그래서 반대로 가려고 했던 거냐? 처음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어느새 이런 곳까지 와버렸네요. 도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결국 양심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마 그게 아버지의 피를 받은 탓인가 봐요. 광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교육 방식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준 건 아닐까요? 자신의 기준으로만 아들을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때 두목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진실이 뭔지 확인해 보자. 광수야, 너 정말로 김철수를 안 찔렀나? 광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광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두목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말이 자꾸 바뀌었거든요.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정말로 김철수를 찌른 건 광수였고 도연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새끼가 정말로.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든요. 형님,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돈 때문에 다투다가. 닥쳐. 두목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조직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걸 본 광호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이제 가자. 하지만 두목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어디 가려고 해? 일이 끝났잖소. 내 아들의 억울함도 풀렸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 새끼가 우리 조직 정보를 경찰에 넘기려 했다는 건 변하지 않거든. 광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요? 뭐라고? 부정한 일을 신고하려 한 게 잘못이냐는 말이요. 두목은 황당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어디든 상관없소. 옳고 그름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까. 광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랜 군 복무로 단련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사내들이 더 들어왔어요.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형님,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두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무래도 도연의 실종 신고나 병원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하지? 두목이 부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대로 보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일단 데리고 가죠. 안전한 곳으로.
광호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대로 끌려가면 둘 다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내 뒤로 물러서라.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말을 들어라. 광호의 목소리에는 군인 시절의 카리스마가 묻어 있었어요.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영웅 놀이하지 마. 조용히 따라와. 사내 중 하나가 광호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광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아니면 어쩔 건데? 그 순간이었어요. 광호가 번개같이 움직여 그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오랜 군 복무로 단련된 몸은 여전히 위력적이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뭐야? 다른 사내들이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광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젊은 사내들을 상대할 만한 실력은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도연이 걱정스럽게 소리쳤지만 광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괜찮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상대는 여러 명이었고 광호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두목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해. 더 이상 버티면 다칠 거야. 두목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도연이 아버지를 막아섰어요. 더 이상 아버지가 위험해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제가 따라갈게요. 대신 아버지는 보내주세요. 안 돼. 광호가 소리쳤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미 이 세계에 발을 담그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까지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너를 지킬 거다. 어떻게요? 아버지 혼자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건데요? 도연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광호가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장한 여러 명의 조직원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라. 경찰이 급습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지트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젠장,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두목과 조직원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광호는 재빨리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야. 뛰어. 부자는 혼란을 틈타 아지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광호는 도연을 이끌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경찰들은 아직 뒤편까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건물을 빠져나온 부자는 가까운 골목으로 피했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광호는 거친 숨을 몇 번 내쉰 후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어때? 저도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이 생활을 정리해야겠구나.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냐?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듯 입을 열었어요. 경찰에 자수하겠어요. 자수? 제가 알고 있는 조직의 모든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완전히 손을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호는 아들의 결심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수를 한다는 건 도연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너도 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광호는 아들의 각오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도연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함께 가겠다. 아니에요. 아버지까지 휘말리게 할 순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힘들 때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게 당연하지.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5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니.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였습니다. 조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경찰 수사도 복잡할 것 같았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수하겠다는 도연의 결심을 들은 광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바른 길을 택하려 한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도연아, 정말 그렇게 하겠니? 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동네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조직에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저를 찾으러 오셨어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더니. 광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도 잘못이 많았구나. 아버지, 너를 너무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것 같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광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군인이 되라고 강요한 것도, 내 인맥으로 취업시키려 한 것도 모두 내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도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그냥 반항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니?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느꼈어요. 아버지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항상 옳은 일만 하시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다고? 저도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만큼 강하지도 의로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반대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광호는 아들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아들에게 지워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 못했어. 광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그 피 묻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네. 버리려고 했는데 계속 못 버리겠더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광호는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핏자국이 말라서 검게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뭔지 아니? 군번줄이요. 그래, 하지만 단순한 군번줄이 아니야. 이건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다. 광호는 군번줄을 도연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걸 차고 나라와 사람들을 지켰어. 하지만 그게 꼭 군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지금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잖니. 조직의 나쁜 일들을 신고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도연은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이 하려던 일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사람을 지키는 일인가요? 물론이지.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용감한 일일 수도 있어.
광호의 말에 도연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군인은 명령을 받아서 싸우지만 너는 내 양심에 따라 선택한 거니까. 아버지,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광호의 질문에 도연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떳떳한 사람? 네. 거울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광호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결국 도연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알겠구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네, 아버지. 도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내가 잘못한 건 내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 아니야. 도연아, 저는 그냥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반대로 갔던 거예요. 광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5년 만에 나누는 포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정말요? 물론이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5년 동안 쌓인 서먹함과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그래, 아버지가 함께 가겠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럼 더더욱 혼자 놔둘 수 없지. 광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연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왜 조직에서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집에도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고. 광호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기에는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일단 다른 곳에서 하룻밤 지내고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자. 어디서요? 아버지가 아는 곳이 있어. 광호는 군 시절 전우 중 한 명을 떠올렸어요. 서울에서 작은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일단 안전한 곳에서 하룻밤 쉬고 내일 모든 걸 정리하자. 네, 아버지. 도연은 다시 군번줄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이 군번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너만의 방식으로 하는 거다. 부자는 밤길을 걸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광호와 도연은 작은 여인숙에서 눈을 떴습니다. 광호의 전우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밤늦게 갑자기 찾아갔음에도 흔쾌히 재워주었어요. 오랜 전우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도연이 인사를 드리자 여인숙 주인은 빙그레 웃었어요. 광호 형님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지.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광호는 오랜 친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때 옛 동료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어요. 여인숙을 나선 부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수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제가 자수를 하면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광호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뭘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지 아니? 나라를 위해서요.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바로 그런 거야.
도연은 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이제 도망치지 말자. 당당하게 맞서자.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수사과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났던 경찰관이 마침 자리에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왔어요. 경찰관은 도연을 보고 놀랐어요. 그럼 이분이 그때 그 환자분이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수하려고 왔습니다. 도연의 말에 경찰서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자수요? 네. 조직폭력단과 관련된 모든 일을 털어놓겠습니다. 경찰관은 급히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곧 수사팀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자수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조직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사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조직폭력단의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좋습니다. 일단 조서를 작성하시죠. 조서 작성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도연은 자신이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조직의 구조, 주요 인물들, 그리고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광우는 조서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끔 안에서 들려오는 도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런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지 생각하니까요. 몇 시간 후 도연이 조서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 끝났니?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수사팀장도 함께 나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일단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수하신 점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신 점이 참작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뭔가요? 조직에서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광우와 도연은 경찰서를 나서며 앞으로의 일을 걱정했어요. 정말로 조직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이도현, 너 경찰서에 갔다며? 조직의 누군가였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집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광우도 깜짝 놀랐어요. 오키를 깜빡했거든요. 빨리 집으로 가자. 부자는 급히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초조했어요. 혹시 오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양평에 도착해서 집으로 뛰어갔지만 다행히 오키는 무사했어요. 하지만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다는 이웃의 제보를 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일단 짐을 싸세요.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어야겠어요. 광우는 상황을 설명하고 오키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로 했어요. 박상원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님, 상황이 심각하네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어디로 가면 되겠나? 제가 아는 안전가옥이 있습니다.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도연아, 뒷문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시간을 벌겠다. 안 돼요. 같이 가요. 하지만 광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습니다. 도연아,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이다. 어머니를 지켜라. 아버지가. 도연은 울먹이며 오키를 부축해서 뒷문으로 나갔어요.
광호는 혼자서 조직원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광호 씨죠? 그렇소. 아들이 우리 조직을 배신했다는 걸 아시죠? 아들은 옳은 일을 한 거요. 조직원들이 웃었어요. 옳은 일이라. 그 대가를 치르러 왔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럼 아저씨가 대신 치르시겠다는 건가요? 광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오래전 보관해 두었던 권총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런 걸로 뭘 하시려고? 내 가족을 지키려고. 광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랜 군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소. 내 가족에게 손 떼면 가만두지 않겠어. 조직원들은 당황했어요. 이 노인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저씨, 우리도 원치 않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아들 위치만 알려주시면. 그건 불가능하오. 긴장감이 팽팽해졌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요?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박상원이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황급히 도망쳤고 광호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조직폭력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도연의 증언 덕분에 주요 간부들이 모두 검거되었어요.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더 이상 보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도연은 실형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양평 사회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작은 절, 광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도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부자는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광호는 상담을 담당하고 도연은 현장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할머니께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병원 모시고 갔던 분이요. 광호의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진정한 보람을 느꼈거든요. 오후가 되자 마을 아이들이 절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도연도 함께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저씨들 진짜 아버지 아들 맞아요? 너무 닮았어요. 아이 중 하나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광호와 도연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아버지 아들이야.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간 후 부자는 함께 절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한 조선가정 멘토링 프로그램 제안서 내일 회의에서 발표하시는 거죠? 그래.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더라. 도연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해도 왜 안 되겠니? 내가 누구보다 그런 가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잖아. 그때 오키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오늘 마을 이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도연이를 마을 명예주민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이장님이 그러시는데 도연이가 어르신들 돌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 광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자랑스럽구나. 저녁 식사 후 도연은 아버지와 함께 절 안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호가 군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는 젊은 시절 사진 옆에 사회복지사 조끼를 입고 어르신을 부축하고 있는 도연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이 사진들 아름답지 않니? 광호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군인은 전장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더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도 군인의 몫이지. 도연은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졌어요.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았어요. 아버지, 그럼 저도 이제 진짜 군인인가요? 물론이야. 내가 차고 있는 그 군번줄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년에 사회복지학 대학원에 지원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광호는 아들의 원대한 꿈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훌륭한 꿈이구나. 아버지가 언제나 응원할게. 새벽이 되자 광호는 다시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연도 함께 있었어요. 부자가 나란히 앉아 기도하는 모습,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광호의 기도 소리에 도연도 조용히 화답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부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절 마당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부자의 모습에서 진정한 화해와 성장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군번줄을 버렸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군번줄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군번줄을 말이에요.